국내 오마이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용환의 핫스팟 신용환입니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슴에 염장을 질렀던 김건희,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으로 결국 서울 남부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댓글 보니까 엊그제 구속되기 전에 김건희를 석방하라라는 댓글이 먼저 나와서 제가 농담을 했었습니다. 아크로비스타에서 드디어 석방시켜주겠다라고 이제 농담을 했었는데 남부구치소로 들어갔습니다. 비가 옵니다. 세상에 더러운 먼지들을 싸그리 씻어내리면서 대한민국이 깨끗해지기를 바라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사필 규정으로 가게 된 과정, 그리고 앞으로 예상되는 일들, 우리 마포 갑 이지은 위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갑 지역위원장 이지은입니다. 엊그제 그 윤석열 있는 서울구치소도 직접 방문했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구치소장 마스크를 이렇게 막 한참 쓰고 뭐 마이크도 안 주고 막 그렇다고. 맞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왔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 김건희 특검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전현희 위원장님 이 위원장님으로 계시고 그 외 국회의원님들 한 9분, 10분 정도 계시고 해서 총 12명의 위원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특위위원분들께서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 날 이미 이제 방문을 할 거다. 가서 실제 그 집행에 참여했었던 교도관들과 면담을 하고 싶고 그 당시를 이제 찍었던 CCTV를 좀 보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다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이 처음 아니고 지난번에 한 번 있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맞습니다. 네네. 이번에 두 번째 방문을 했는데 지난주 목요일날 그렇게 다 전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혹시 이제 방송 쪽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회의실도 준비를 해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디서 뵀어요? 회의실도 아니면? 그래서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서서 복도에서? 네, 국회의원들이랑 다 같이 10몇 명이 복도에서 견학 갔나? 그러니까요. 복도에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서울구치소장의 그 접견실로 가서 차담을 하자는 겁니다. 차를 마시면서. 자기 방에서 맞습니다. 예. 놀러 온 걸로 그러니까요. 보네요, 진짜. 무슨 정말 견학 가면 차 한잔 하고 기념품 주고 보내잖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그냥 차담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차 마시고 놀러 온 게 아니다. 우리는 일하러 왔고 회의장을 좀 준비를 해달라 이랬더니 그러면 민원인 대기실에서 좀 기다려달라고 해서 민원인이 됐어요, 졸지에. 40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 의원님들하고 위원님들 다. 네, 그래서 40분 동안 기다리고 너무 좁아가지고 다른 민원인들도 막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요. 뭐 그때가 또 마침 점심 시간이어서 그때는 뭐 다른 민원인들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거기서 기다리고 너무 좁아가지고 또 이제 보좌진들은 다 밖에서 기다리고 40분 기다려서 이제 회의장에 갔더니 마이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핸드 마이크로 이렇게 서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핸드 마이크로 하면서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구치소장이 마스크를 끼고 있는데다가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누군가가 마이크를 들고 막 쫓아가서 서울구치소장한테 입에다 딱 대주면 또 마이크를 갖다 들이대줘야 되고 어디 행사장에서 하듯이. 맞습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저렇게 구치소장은 저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미리 사전 통지까지 했는데. 일단은 전혀 저희가 가서 이렇게 뭔가 공개될 것을 굉장히 꺼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갖다 줬는데도 마이크도 굉장히 멀찌감치 이렇게 대고 얘기를 하는 게 자신의 목소리가 저기 이제 델리민주에 가서 찍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없는 거구나, 그죠? 네. 기본적으로. 네, 자신의 목소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를 저렇게 마이크 없이 얘기를 하길래 마이크를 중간에 누가 갖다 줬어요. 그런데도 목소리가 굉장히 작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들어가지를 않았었거든요. 정년 얼마 안 남은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비겁하듯이 기본적인 협조도 하지 않고 뭐 저런 식이었어요.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그러네. 진짜 한계 가지고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마이크 저 갖다 주신 분들 땀 좀 뺐겠는데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치소에 갔을 때는 마이크 시설이 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는 이제 국회에서 온다 그러니까 마이크 시설도 다 하고 제대로 준비를 했는데 갔다가 이러다가는 괜히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이 들통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지난번 첫 번째 때는 다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10명이나 들어가서 뭐가 잘 집행이 안 됐다 하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상세히 설명하다 보면 민낯이 다 들키겠구나 뭐 이런 거였나 보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비협조적으로 나오기로 작정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왜 CCTV를 안 보여주냐. 네, CCTV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뭐 표현이 그렇지만 네. 뭐 윤석열이 그렇게 바둥바둥하는 거 별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히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뭐 사각 팬티 있는 것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것은 도대체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우리 이 법치를 우롱을 했는지 네, 하는 네. 것과 그다음에 그렇다면 10명이나 갔다는데 네. 왜 2차 시도 때에도 집행에 실패를 했는지. 왜 그랬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 주장하기로는 구치소 측에서 인권 침해를 했다. 뭐 특검에서 인권 침해를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러 간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못 보여주겠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달라는 게 아니라 열람만 하겠다. 우리 보고 찍지도 찍거나 않겠다. 뭐 가져가지는 않는 거고.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생활 침해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윤석열이 그 안에서 사생활하는 걸 보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공무 집행이지 않습니까? 공적인 장소에서 공무 집행하는 것을 보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를 했었고 그래서 지금 뭐 대검에 가든 어디를 가든 열람을 거부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부를 당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구치소장과 그 과정에 참여를 했었던 책임자와 이제 면담을 좀 했습니다. 물어봤는데 이제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가지 않았겠냐 싶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냐 했더니 계획을 안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무계획이요? 네, 그래서 아니 그러면 10명이나 갔는데 10명이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냐. 처음에 갔을 때 속옷만 입고 바둥거렸다는데 두 번째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집행을 할 생각이었냐. 첫 번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어떤 각 단계별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대응책을 세웠어야죠. 그렇죠. 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그게 자기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호 장비를 가지고 갔냐, 보호 장비를 썼냐. 보호 장비라는 것은 포승줄이라든지 수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이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 장비거든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았냐? 준비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용하지 않았냐 물어봤더니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 형 집행법에 따라서 사용할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형 집행법에 따르면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호송할 때예요. 지금 이 경우에요. 호송할 때. 정상적으로 호송할 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 같은 데 갈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정 기관 밖으로 호송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 나오는 게 정당한 교도관의 직무 집행에 위력으로 방해할 때. 딱 이 경우잖아요. 본인이 안 나가겠다고 맞서고 하면. 그래서 4가지 중에 2가지에 딱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안 한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용을 안 했다 그래요. 물론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용을 안 하고도 성공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용을 안 하고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수갑을 채웠더라면 의자를 붙잡고 안 가겠다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수갑을 채우니까. 그리고 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아마 매뉴얼도 있을 거고 본인들이 몰랐다면 고민을 하고 훈련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지가 없었다. 그럼 까마귀 그 CRPT? 뭐 일반적인 용어가 아닌데 하여튼 까마귀라고 이제 그 체포하는 그 전문 요원들 투입 같은 거는 교도소장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7명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검 쪽에서 나온 수사관과 검사가 3명이 갔고 그래서 총 10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7명이 가서 원래 이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교도소 내의 그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휘에 따라서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협업도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래서 특검이 물리력을 사용해라. 그다음에 뭐 집행을 해라라고 하니까 하기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수갑을 채우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도관이 수갑은 우리가 못 채우겠으니까 수갑은 너네가 채워라 특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못 채우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네 가지 그렇죠. 조건 중에 분명히 해당되는 현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수갑을 채우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그 교도소장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왜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요, 이 교도소장이 지금 보은을 하고 있다, 네. 이제 윤석열을 모시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교도소장은 2024년도 윤석열 정권 때 승진을 해서 네. 올 2월 3일 날 서울구치소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네. 이제 그 당시 최상목 대행에 네. 의해서 이제 글로 간 건데 이미 그 당시에 윤석열이 수감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최상목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가장 잘 모실 수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발령이 낸 게 아닌가. 그랬겠죠. 네. 지금 서울구치소장은 뭐 중앙지검처럼 가장 아주 요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거기에 이제 영전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너의 임무는 잘 모시는 거다라고 이심전심으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이 서울구치소장이 있는 한에서는 제대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최대한 빨리 인사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저 인사 교체는 뭐 임기가 정해져 있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법무장관께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법무장관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법무부 인사 이동 교정본부 휘하에 교정본부장이 있고 거기서 이제 1번 요직이 이제 서울구치소장.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법무장관이 이제 결심을 하시면 할 수 네.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지금의 상황이 뭐 정기적인 인사 이동이 아니라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페북에 쓰기로는 이거는 특검이 중단 지시를 해서 멈춘 거다. 뭐 전화를 현장에서 뭐 바꿔줬다고 하고 문홍주 특검보가 어떤 보고를 받고 그럼 중단하라고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특검에서 중단을 하라고 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특검이 이제 뭐 그 스피커폰으로 지휘를 하면서 했다고 하는 겁니다. 바디캠으로 아니고 영상을 실시간으로 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현장에서 집행하는 사람이 정말 전문가여서 네네. 뭐 그렇게 보지 않더라도 자 지금 물리력 행사해라, 수갑 채우고 할 만큼 해라라고 하면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면 해도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특검과 실제 집행을 하는 교도관이 정말 합심을 해가지고 잘 이제 연구를 해서 했어야 하는 건데 네네.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특검에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교도 행정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많은 어떤 경험치 노하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네. 그들이 이제 지금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안 됐다는 건 뭐 맞습니다. 저희가 안 봤지만 2번씩이나 그렇게 실패하는 과정 흘러나온 뉴스를 보면 그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그 골든 댕댕이님께서 이지은이 저기 교도소장이었으면 아깝다. 골든 댕댕이님 감사합니다. 네. 이지은 위원장님 지지합니다. 은가님? 은가인가요? 네. 뭔가 읽을 수 없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내용이에요. 좋은 내용. 지지합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도소장에 대한 그 불신과 그 다음에 이게 불똥이 법무장관께까지도 많이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맞습니다. 왜냐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크게만 해도 2번이고 이 2번 말고도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분노가 커진 거죠. 사실 이제 뭐 그분들의 변명을 좀 제가 대신 얘기를 네네. 하자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도행정 이거를 지금 30년을 했는데 30년 동안 이런 사람은 처음 봤다. 윤석열 처음 같은 봤기 사람. 때문에 처음 보는 수법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했던 얘기가 네네. 딱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보통 자범이든 중범죄자든 체포영장 가지고 왔으니까 야 수사받으러 가자라고 하면 예 하고 다 일어난다는 네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부를 하는 사람 정말 처음 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번에 처음 봐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앞으로도 처음이 있어야 그렇죠. 두 번째가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예. 영원히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가 생기면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나 명령에 불응했을 경우에는 징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징벌방이라는 것도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징벌방이든 며칠 동안 운동을 금지하든 아니면 서신을 금지하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경고를 하든. 이 징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징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냐 했더니 이거 역시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변명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역사상요 친위 쿠데타를 벌인 대통령도 처음이고요. 물론 어제 이제 김건희가 구속되면서 부부가 구속된 것도 처음이고요. 대통령 했던 사람들이 이들은 처음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처음에 건데 맞게 새로운 처음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저희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첫 번째 1차 시도를 했을 때 러닝을 입고 바둥거렸다고 했을 때 그때 당황했을 심정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하고 연구를 했어야 되지 않냐. 근데 왜 아무 계획 없이 갔냐. 여기서는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그 가보시면서 제가 알기로 방에는 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자를 붙잡고 이제 바둥거렸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할 때. 그러면 그 의자가 있던 방은 어떤 방이에요? 거기는 호송과장실입니다. 어떻게 저거 거기까지 면회실 이런 게 아니고. 네, 호송과장실입니다.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됐냐면 처음에 그 독거실에 가가지고 이제 영장 집행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나 내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변호인이 바깥에 와 있었고 특검도 와 있었고 그래서 특검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면 만나게 해줘라라고 해서 특검과 변호인이 다 같이 있는 호송과장실로 제 발로 걸어서 간 겁니다. 그런데 호송과장실을 왜 갔냐면 호송과장실에서 뭐 편하게 앉아서 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바로 앞에가 이제 그 호송을 할 수 있는 차량이랑 이런 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그 호송과장실로 갔는데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그 이제 바퀴 달린 의자에 앉으면서 이제 이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하고 자 이제 집행을 계속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의자를 잡고 일어나지 않겠다. 바퀴 달린 채로 밀고 갈 수는 없었나 보죠. 턱이 있었나? 뭐 하여튼 뭐 의자까지 같이 갈 수는 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이랬는데 저는 중간중간에 의자에 사실은 엉덩이가 낀 건 아니고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과정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러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가니까 이번에는 가려나? 그러니까 사실은 호송을 하려면 수갑이 원칙입니다라고 처음부터 아예 수갑을 채웠다든지 뭐 앉을 때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빨리 호송을 해야 되니까 뭐 특검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하셔라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응할 시나리오를 짜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정했어야 했다고 보는데 그냥 말린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뭐 유은혜 이제 욕하는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 실제 쌍욕하고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럽니까? 뭐 놔라 XX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거 안 물어보셨어요? 네. 자, 더 이상 이제 뭐 구인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체포라든지 구인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법정에서 직위원 재판부 등등이 이제 구인에 대한 결정을 내렸을 때 이제 다시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재판부까지도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미온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적 공분과 의혹과 교도소장에 대한 어떤 불신, 불만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 12시 새벽에 12시 3분인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몇 시에 결정 나는지 내기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제가 13분 차이로 틀렸네요. 구속 결정이 났습니다. 김건희 마지막 멘트가 할 말 없느냐 해서 이제 아마 보통 최후 진술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결혼 전 이야기까지 다 불거져서 참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준 위원장님, 결혼 전 이야기가 불거지는 게 왜 속상해요?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고 범죄 행위는 계속됐는데 그렇죠. 뭐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야기를 한 거는 저는 이게 미리 구상된 언어들이다, 이제 설계된 언어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 게이트가 권력형 비리, 그다음에 대통령을 통해서 또는 영부인의 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비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거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다. 대통령과 상관이 없고 나는 정말 자그마한 회사에서 자그마한 주가
뒷조사를 조금 하기 위해서 내가 박절하지 못해서 나의 통장이 이용되었을 뿐인데 약간 요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라는 것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런 얘기들은 나는 권력형 비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인으로서 했던 거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설계된 언어들이다. 그 권력자의 부인으로서 권력을 이용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다. 그냥 전혀 그런 게 그렇죠. 아니다. 그런 설계된 언어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막 남자 관계 이런 것들이 오픈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결혼 전. 결혼 전이라고 해서. 그때는 불륜이 아니었다 이런 뜻인가요? 그땐 나 자유롭게 연애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아주 깊은. 네, 지금 이제 비가 오고 뭐 우르릉 쾅쾅 막 소리가 나는데 그런 폭우를 뚫고 달려오신 우리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김건희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결정적 한방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희건설이죠. 서희건설의 네, 서희건설의 그 자수서가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걸 특검에서는 밝히지 않고 있었잖아요. 네, 히든 카드.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제시하면서 결국 결정적인 한 방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모조품이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뇌물성으로 받았다는 게 자수서에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자기 사위의 자리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그 뇌물이 건네줬고 네. 그리고 문제가 되니까 자기한테 돌려줬다. 이 얘기가 다 네. 거기 기록이 돼 있어요. 사위를 청탁하기 위해서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그걸 줬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언론에 논란이 되니까 그걸 다시 이제 돌려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얼마나 이 사람이 김건희가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걸 증명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 스모킹건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전에 뭐 다른 것도 거짓말이 많습니다만 그 내용이 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거다. 왜냐하면 그건 뇌물을 준 사람이 직접 쓴 거잖아요. 자기가 자수한다는 말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제 아마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증거인멸의 정황이 너무 많다. 네.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그 이지은 위원장하고 말씀 나누신 것 중에 결혼 전에 한 얘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식으로 늘 넘어갔던 거예요. 검찰에서는. 검찰가 조사받을 때는 결혼 전에 한 얘기인데요. 그럼 검찰들이 그렇죠. 그건 뭐 결혼 전에 하니까 넘어갈게요. 이렇게 습관화돼 있던 거야. 그러니까 특검은 안 통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본인은 예전에 검찰 가서 조사받았을 때 태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검찰이 봐줬거든요. 이거 결혼 전에 한 얘기인데요. 그렇죠. 결혼 전에 한 얘기니까 이거는 좀 건너갈게요. 이러면서 봐줬을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이 또 나오는 거지. 특검에 가서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이 예전에 그 윤석열의 부인으로서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그때 봐줬던 검찰의 태도 그것만 믿고 또 특검에서 그 얘기가 통할 줄 알고 또 얘기한 거예요. 결국에 안 통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만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은. 네. 그리고 이제 판사가 그 앞에서 목걸이 받았냐라고 직접 마지막 질문 딱 하나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목걸이 받으셨냐라고 했는데 안 받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그 판사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정하는데 정말 한 방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판사도 알고 있는데 물어본 거죠. 근데 자기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모습을 그대로 목도를 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로만 쭉 봤을 때 다 거짓말이네 하는 것과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정말 확인했을 때의 심리는 완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심리학에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배심원들이 언제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고 무죄에서 유죄로 바뀌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눈으로 봤을 때 확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정말 이제 똑같은 내용들을 얘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실제는 아니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까요? 예, 아니요 했을 때 내 눈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걸 딱 봤을 때 증거인멸 있을까요? 했을 때 예, 아니요 했을 때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눈앞에서 완전 확인을 한 거죠. 그 원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고 한번 기회를 줬는데 그렇죠. 그 순간도 잘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왔어야 했는데 아니요 한 거예요. 여기서 빡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 신문 시간도 4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뭐 다 부인하니까 너무나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변호인들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서희 거 이제 목걸이, 진품, 가품 다 제출돼 있고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그건 848쪽에 달하는 의견서에도 없다. 일종의 이제 별건으로 지금 증거를 내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변론권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의견서에 없는 거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그 내용을 의견서에 넣었어도 됐었고요. 일부러 히든 카드로 그렇죠. 뺐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들이 저 거짓말할 걸 뻔히 그렇죠, 알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별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별건이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지 그 정황을 밝히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전혀 상관없는 예전의 사건에서 이 피의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그때 증거 인멸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이 구속됐을 때도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김성훈 경호처장 김성훈이 진술을 할 때 저기 윤석열의 변호인이 있으니까 진술을 잘 못하다가 변호인이 없으니까 진술을 잘하더라. 네. 이런 얘기들까지 다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 옆에 변호인이 이제 엿듣고 가서 김건희한테 이르고 할까봐 그때는 위축돼 있다가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윤석열의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전혀 별건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도 윤석열이 증거인멸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정황을 제시하는 근거로 이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별건이라고 해도 목걸이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시계 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하여튼 히든 카드로 준비했다가 그때 내는 것도 상관없다니까 변론권 침해가 맞습니다.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요. 자기네가 이제 거짓말하다 옹색해서 그런 건데 긁힌 거죠. 네. 긁힌 거죠. 그죠? 예. 긁히면서 급발진하는 맞습니다. 사람들 많이 나오던데. 네. 교수님 아까 이제 말씀 중에 사위 자리를 청탁하기 위해서 반클리프 목걸이를 줬다는 게 이제 자수해 있다는 거잖아요. 전형적인 매관 매직이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결국. 그러니까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인사에 개입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이 최근에 그런 인터뷰했잖아요. 5대5. 그러니까 그게 반띵. 그렇죠. 그게 실제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그냥 헛소리가 아니라 명태균이 했던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이 정도로 예를 들면 국무총리 비서실장 자리를 줄 정도로 5대5로 나눠가지고 자리를 나눠 먹었다고 하면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인사 개입을 했겠습니까? 총리가 직하라는 자리 중에 장관급은 국무조정실장 하나고 차관급 나머지는 다 1급이거든요. 실장자 들어가는 거 민정실장, 정무실장 다 1급인데 비서실장만 차관급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 한덕수 전 총리가 그렇게 뭐 얘기도 했잖아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본인이 얘기했죠. 자기가 요청을 했고 뭐 몇 번 그래도 되겠냐 3번인가 물어봤는데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이력서 한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런 박 검사잖아요. 박 전 검사. 이 사람이 와 있었더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대통령실의 이런 그 여러 가지 인사 과정에서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부분 개입했느냐. 실제로 그런 얘기는 많이 떠돌았잖아요. 김건희의 컨펌이 안 나가지고 자리에 못 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근데 그게 말로만 떠도는 게 아니라 실제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사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드러난 사례가 이거 하나밖에 아니지만 이걸 근거로 해서 봤을 때는 그동안 김건희가 얼마나 많은 자리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채웠을까 하는 부분을 볼 수 있는 증거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서희는 그동안 다 꽁꽁 가만히 있다 보니까 여러 사람의 의심도 받고 막 이게 진품이 어디가 있느냐 수도 없이 이제 많은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왜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지금 실질 심사를 하니까 이걸 오픈을 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 내가 이거를 거짓말을 하더라도 결국 밝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월요일 날 압수수색이 들어갔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건물 전체를 폐쇄를 했습니다. 그랬죠. 네, 전체를 폐쇄했는데 거기에 서희건설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뭐 회사들도 다 입주가 돼 있거든요. 10개의 입주업체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큰 빌딩입니다. 서초구청 바로 길 건너에 있는 큰 빌딩, 새 빌딩. 맞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문자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말에 못 들어온다. 그거는 그냥 이제 증거인멸이 아니라 공용 공간을 써야 되는 증거인멸이라는 거잖아요. 이삿짐 거의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고 주차장을 써야 할 정도의 증거인멸.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금방 나오게 돼 있거든요. 구매자 내역 확인하고 그다음에 돈이 어디서 나가는지 확인하고 하면 다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그냥 내가 밝혀질 수밖에 없겠다. 그럴 바에 그냥 자수를 하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른 범죄들, 다른 수사가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건설과 관련된 뭐 기업과 관련된 뭐 수사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래도 8월 11일자 어제 그저께자에 보시면 서희가 지금 거래 정지돼 있을 거예요. 횡령 배임 공시 13억 7,500. 그것도 서희건설 내부에 송 땡땡 부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이
행정배임을 했다. 왜 이제서 네. 지금 이 그렇죠. 순간에 네, 네. 네. 그런 복잡한 사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면 자수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네. 수사 도중에 밝혀진 내용이 아니라 네. 본인이 아예 협조를 하겠다. 자수를 하겠다라고 일종의 이제 부른 거죠. 맞습니다. 네. 불고 대신 나의 뭐 형량을 깎아주거나 다른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뭐 플리 바게닝 같은 것을 시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조금 내가 열심히 협조를 했으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게 해달라라는 제스처를 먼저 보낸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모든 조언을 자식과 사위들이 다 법률가 출신이더라고요. 네, 딸 셋, 사위 셋에 사위 셋인데 검사 2명, 판사 2명입니다. 맞습니다. 네, 6명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법률가들이 봤을 때는 딱 나오는 겁니다. 사이즈가 딱 나오는 겁니다. 네. 여기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봤자 이건 무조건 밝혀지게 돼 있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낫다라고 네. 판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왜 특검 개시할 때 시작할 때 특검 내에도 숨어든 뭐 세작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압수수색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딱 해서 문자가 이제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검에서 압색하는 게 미리 정보가 샜다라고 우리가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정보를 흘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계속 있어서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아주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만약에 외부로 정보가 흘러가거나 아니면 내부 수사 내용이 발설이 되면 네. 수사에 엄청난 이건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특검이 밝혀내야 될 진실을 밝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감찰이 필요하다. 네, 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 대해서 징계돼야 되고요. 쫓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써야지. 이런 식으로 정보나 수사 내용이 공개되거나 아니면 누설이 돼가지고 수사에 차질을 입히는 것은 국민적 배반행위예요. 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반드시 감찰해야 되는 사안이죠. 네. 서희가 그러면 왜 그 사위를 자리 청탁하는 거 매관매직은 뭐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뉴스에 보면 이 반클리프 목걸이뿐만 아니라 다른 거 목걸이가 하나 더 있고 또 뭐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서 총 9천만 원어치 샀다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럼 나머지는 또 딴 사람한테 갔을까요? 아니면 역시나 그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주니까 좋아하니까 계속 줬을 수도 있고 예, 일단은 저는 김건희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정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랑 직접 통화했는데 굳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갈 필요는 없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서희는 왜 목걸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주었고 그 거슬러 가면요. 2021년, 2022년 3월 9일에 대선했잖아요. 네. 사무실 양재동 11층 사무실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건진. 네, 네, 맞습니다. 그때 건진이 11층을 통으로 다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불법 선거 사무실 운영을 한 거죠. 그 네, 의혹이 네. 사실이라면 불법 선거 사무실을 운영을 했고 거기를 좀 취재했던 기자에 따르니까. 거기에 아주 젊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다. 이러고 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들을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들은 좀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당연히 이제 좀 수사가 돼야 되는 부분이죠. 네, 처음에는 이제 12층이라고 좀 뻥을 쳤었어요. 그 건진 멤버들이. 그랬다가 지금 이제 11층으로 이제 해서 나오는데 네. 거기에 이제 지금 이게 연계 접점이 네트워크 본부 그 연계 접점이 네. 하도 많아서 또 그 얘기하면 아주 길어지는데 그러면 서희는 왜 이렇게 그 깊게 김건희 패밀리들과 선을 댔느냐가 이제 또 퀘스천이거든요. 그렇죠. 뭔가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 그룹에. 그 사실은 매간매직뿐만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와 관련된 부분이나 네. 비리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밝혀내야 한다고 보고 네, 네. 그 신영환 교수가 알고 계신 건 없어요?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비리 이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 예. 실제적으로 보면 김건희에게 접근해서 이렇게 뇌물성으로 뭘 주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그렇죠.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가 네. 많아요. 보험성. 그게 아니면 안 하는 그렇죠. 거잖아 사실은. 예. 한번 저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도급 순위 서희건설 도급 순위 이렇게 검색 한번 해줘 보시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급속하게 서희건설이 상승했는지 보통 한 5, 6년 전만 해도 23위에서 30위권이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건설사는 23위, 30위가 무지하게 큽니다. 다 조 단위가 넘어가는 네. 회사들인데 최근에 보니까 16위까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어요. 최근에 어디에는 13위로 분류가 돼 있기도 한데
그래서 작년 매출이 1조 4천억이 넘게 이렇게 돼 있고 건설사 치고 순이익률도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럼 급성장의 배경이 뭐냐도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일가를 보면 이제 뭔가 좀 다 약점이 있는 회사들이지 않습니까? 사실 김혜성 씨가 했었던 렌터카의 184억 그게 정말 자본 잠식된 상태였는데 184억을 투자했던 그 기업들도 다들 오너 리스크가 있었고 다 검찰 수사에 그렇죠. 금감원 수사에 다 이렇게 받고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보험성 아니면 대가성으로 이제 거기다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저는 결국 서희건설도 비슷한 거 아닌가. 네. 목걸이도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데 또 이름도 어려운 바셀린인지 바쉐린인지 바쉐린 콘스탄틴인가요? 맞나요? 이름? 아니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 진짜 좀 반클리프 이런 거 다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래서 전계환 대표 스픽스의 전계환 대표는 계속 반클라프 하니까 댓글에서 반클리프라고 막 이렇게 영국식 발언인가요? 네, 바쉐린, 네, 바쉐론이에요. 바쉐론. 그거는 또 이 대선 때 1,000만 원 그게 한도잖아요. 네, 맞아요. 1,000만 원 후원금을 했던 사람. 서모 씨. 맥시멈까지 이제 했던 서모 씨는 본인이 대놓고 막 인터뷰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하고 있어요. 네, 저 드론돔이라는 회사의 이제 이사 대표 또 한국 드론협회 저 회장인데 이 사람이 그 시계를 대신 구매해줬다. 그러니까요. 근데 더 웃기는 건 금액을 본인이 일부 내고 딴 사람이 또 일부 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밝히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금액이 할인을 뭐 엄청나게 많이 받았더라. 5천 얼마짜리? 5천, 3천 맞아요. 네. 근데 돈 금액은 자기가 일부 내고 물론 대신 구매해줬다는 말을 하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돈을 댔다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지 그러니까 않아요. 대신이 지금. 예를 들어서 김건희가 돈을 주면서 그게 아니에요. 내 것 좀 사달라. 그러면 심부름은 할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자체가 아니고. 불법은 아니었겠죠. 만약에 돈을 줬다면. 근데 자기 돈이 들어가고 누군가가 또 돈을 줬다면 김건희는 얘기 안 해요. 누군가를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영부인이 뭐 그 사람 말은 그 회사의 영부인이 착용할 거니까 할인해 달라. 그랬더니 할인.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명품을 잘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뭐 대통령 부인이 참 그걸 할인해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신 사주는 게 과연 가능할까? 뭐 만약 김건희가 살 거면 자기 돈을 주든지 아니면 지가 사면 그렇죠. 되잖아요. 바로. 네네. 근데 왜 이 사람을 끼고 사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로봇계를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경호처에서 그때 무슨 뭐 경호 선진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로봇계를 도입하겠다 하면서 용산에서 막 로봇계가 시연을 했죠. 시연을 했어요. 그때 뭐 1,800만 원인가 얼마를 또 석 달치 했죠. 한 달에 600만 원.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는 8억인가 그런다며요. 맞습니다. 네, 8억 예산을 예산이 해놨습니다. 있는데 이제 물론 그때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뭐 접었죠. 그랬지만 그럼 그것도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람이 그 로봇계 수입 업체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고 이사를 맡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걸 또 사주고 대신 그리고 누군가 돈을 댄 사람 밝히지 않고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본다면 서모 씨라는 사람이 과연 그냥 했겠냐 이 일을 김건희가 접근해서 후원금도 1,000만 원이나 하고 이럴 정도면 그러면 사실은 김건희와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자기 이권에 개입하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그러니까 의심이 강하게 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사람의 말을 100% 그대로 믿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네. 명품샵에 가서 저 이거 영부인 거 심부름 왔는데요. 영부인 할인해 주세요 이러면 깎아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궁금해요. 그럼 제가 가가지고 좀 가서 해볼까요? 아니, 우리가 가서 하면서 제가 영부인 역할을 할 테니까 저랑 통화를 바꿔주시면 제가 전화를 할게요. 그럼 진짜 깎아주는지 그리고 실제로 깎아서 샀다는데 할인율도 뭐 5천 몇백만 원짜리를 3,50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 30-40% 할인을 받은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가능한지 전 이것도 너무 궁금하고 제가 그 드론돔이라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체크를 했어요. 2021년도 거. 왜냐면 이게 저 선물하고 사고한 게 2022년 그쯤이니까 했더니 매출액이 8,400만 원 정도 되고 순손실이 단기 순손실이 5억이 좀 넘어요. 자본금은 18억이었는데 거의 이제 잠식 상태에 있었었고 그런 회사만 놓고 보면 회사는 자력이 별로 없는 회사예요. 뭐 개인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이 이걸 이제 대신 구매를 해줬다. 그러면 누군가 분명히 돈을 준 출처가 있다. 만약에 관봉권으로 줬다 그러면 역시나
그는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 명품을 사고 사치 생활을 한 거니까. 그래서 돈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새 돈이 아니라 헌돈이다. 현금 낸 것도 헌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관복권 이거 건진 때 이제 봤잖아요. 띄지도 안 풀른 그 저거 도장 찍혀 있는 그 관복권.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회사가 어떻게 대통령실에 납품을 할 수 있었나 이것도 의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의 경호는 가장 고도의 경호, 가장 검증된 경호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검증되고 가장 이제 최상위의 경호를 받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정말 검증도 안 되고 보통 일반 군에서 쓰거나 하더라도 5년 10년 정도 민간에서 다 이제 검증이 되고 이런 걸 쓰는데 그 영상 보셨어요? 시연하는 거? 용산 마당에서?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이게 영상에 보시면 이 경호를 하는데 일반인한테 위화감을 조성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원칙적으로 로봇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앉아, 일어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얘가 이제 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알아들어. 앉아, 일어서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실전에 투입됐다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일반 손님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경호계가 역할을 하려면 뭔가 탐지를 하고 위험한 사람이 있었을 때 뭐 가서 이렇게 뭔가 한다든지 아니면 네. 그거를 송출을 해가지고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뭐 CCTV나 이런 걸 통해서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그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네. 게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도 전부 다 전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맞습니다. 보죠. 로마 속담에 한 가지 거짓말을 덮으려면 7번 이상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반 클리프 목걸이에 대한 거짓말 변화 숫자를 세보니까 8번이더라고요. 8번을 했는데도 덮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다 들켰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하는 거의 모든 것들 삶 자체가 거짓처럼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그런 비판을 실제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치소 들어갔습니다. 머그샷 촬영했습니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뉴스에는 네네. 뭐 기본적으로 하는 조치는 다 했다라고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절차는. 그러면 네네. 머그샷을 찍고 이제 수영 신체 검사를 하고 수영복도 받고 옷 갈아입고 이제 그렇게 수임 하고 번호 혹시 나왔습니까? 수영 번호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저기에는 이 만화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에는 4625라고 나오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죠. 만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웠냐면 4624인데 더하기 1하니까 4625다. 그렇게 제가 외웠긴 했는데 그 오늘 그러면 아침 식사 이미 했을 것 같으네요. 그러네요. 시간이 지금 똑같이 지난 것 아마 이제 같은데. 구치소니까 구치소 메뉴대로 했을 것이고. 오늘은 뭐 빵과 잼과 뭐 이런 약간 브런치 스타일이더라고요. 그 오늘은 빵과 잼이면은 좀 부드러운 음식이네요. 네. 기존에 이제 제가 여러 번 이제 또?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저 식단표 있네. 저거 딱딱한 오, 음식 나오는 날 식빵. 큰일 났네. 오늘 딱딱한 수요일입니다. 음식 나오는 날.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그릴 프랑크 소세지도 아침에 먹었을 것 같고요. 그런 거 잘 못 씹습니다. 오늘 점심은 돼지고기 김치찌개입니다. 그 고기 잘 못 씹어요. 왜요? 그 기존에 제가 이제 공개했지만 사실은 그 가까이 모시는 그 3인방과 네. 그 경호하는 사람들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그 악력 때문에 유동식 그래서 이제 전용 빨대를 들고 다니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부산 자갈치장 이런 게 했을 때 해물 뭐 이런 거 네네. 이렇게 집어서 오물오물 하는데 잘 삼키니까? 보시면 오물오물하다 꿀꺽 삼키는 게 있고 뒤쪽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게 있죠. 그게 이제 수술 때문에 수술 부작용. 그건 때문에. 모르겠어요. 수술했는지 저는 네. 모르는데 하여튼 악력 때문에 그런 것으로 유동식 그래서 그게 꽤 이제 불만처럼 밖으로 삐져 나와서 이제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돼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는 오늘- 실제 가까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오늘 점심 김치찌개라는데 누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부러워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배달이 잘못됐네. 그렇죠. 구치소에 저 번지수가 저쪽으로 가야 될 거를. 서울구치소로 가야 될 게 남부구치소로 갔네. 네. 시설 남부구치소 새로 져서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로 갔나 이런 생각이 가장 드는데. 최신에 지은 구치소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그래요? 남부가? 예, 동부가 아니고? 동부 있고 다음에? 남부가 이제 아, 뭐 그래요? 옛날에 영등포 구치소를 안 가봐가지고. 구치소인가 했는데 새로 새로 바꿔서 지어서. 새 건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서울구치소에서 그쪽으로 오지 말아달라고 한번 요청을 한 것 같아요. 특검도 한번 왜요? 받은- 같이 있어 얼굴 보고 좀 싸우고 그러면 재밌을 텐데. 그러니까 옆방도 비어 있다는데.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래서
뭐 그런 이유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확하게 뭐 남부구청을 한 게 혜택을 준 거냐 이건 모르겠고요. 그건 잘.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황은 독방 내부 그림이 나오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뭐 침대는 없고 저기 접이식 이불이 있고 밥상, 책상이 저건 이제 골판지로 만들어졌겠죠. 저것도 나무가 아니고 TV 있고 선풍기도 있고 세면대 변기가 있고 저건 이게 윤석열 거하고는 다르게 윤석열이 들어있는 방은 저게 변기 있는 쪽이 문이 달려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저게 이제 문을 없는 걸로 보이는 저것만 보면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원래 문이 없어요 저렇게? 보통은 변기가 이렇게 앉으면 얼굴만 보이거나 그러니까 앉으면 안 보이고 서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낮은 문이 좀 달려 있거든요. 혹시 거울은 없어요? 거울? 거울은 없네요. 세면대와 변기만 그것도 있고. 위험한 거 아니에요? 거울도? 만약에 깨가지고 뭐 만약에 자해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럼 얼굴 못 봐서 어떻게 해요? 못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을 수도 있어요. 본인 화장 안 하고 이제 막 망가진 모습을 보면 되게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는 첫 번째 그 체포할 때 저기서 이제 사각 팬티 입고 들어 누웠다는 거잖아요. 쉽게 비유하면. 그러면 김건희 씨는 앞으로 김건희는 잘 나올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이제 뭐 구속 적부심, 구속 적부심도 신청하겠죠. 네, 체포 적부심이나 병원 간다라든지 뭐 이런 건 온갖 것은 다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이랑 달리 본인은 특검에 가서 열심히 이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수사도 받고 할 얘기도 다 하고 물론 다 거짓말이었지만 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에 애초에 이제 특검에 가서 얘기를 한 거는 본인이 구속을 안 당하기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이미 구속이 된 마당에 지금 이제 더 이상 협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같은 경우는 이제 형량으로 보면 그 형량의 역설로 보여지는데 사형과 무기징역이다. 내가 어떻게 가서 잘 한다고 해봤자 이거 벗어나기 어렵다라고 그런 어떤 잠재 심리 때문에 피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답변하냐에 따라서 형이 이제 늘구줄구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무조건 안 나가면 자기가 손해 아닐까요? 이게?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리고 윤석열 같은 경우에 또 좀 다른 게 이제 형량이 워낙 만당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제 사형, 무기징역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평생을 검사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자신이 조사를 당하는 그 수모를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김건희 같은 경우에도 근데 김건희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전략을 세울지. 근데 본인도 그 전에 특검에 일단 한번 나갔던 거는 이거 봐라, 나는 특검에도 나오고 조사도 잘 받는다. 그러니까 나는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이니 난 구속되지 않겠어라는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김건희도 그 전에 검찰 수사 뭐 이런 거에서 봤듯이 휴대폰을 다 제출하라 그러고 자기가 있는 제3 장소에서 나를 조사하라 그러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상황을 견디기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럼 나도 안 나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좀 예측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앞을 결심과 앞을 예정을 곧 휠체어 신공을 시전하려고 하겠네요. 그거는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거에 속으면 안 되겠네. 이미 시전하는 걸 봤잖아요. 그럼요. 저희가. 멀쩡하게 휠체어로 발로 들어갔다가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을 봤잖아요. 자, 그 여러 가지 거짓말로 거짓말을 덮어보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는데 그 거짓말의 정점, 집사라고 불리는 거, 내가 집사라고 불리는 게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한 김예성 어제 이제 공항에서 일종의 체포가 돼서 이제 온 거죠. 집사라고 불리는 게 모멸감을 느끼면 어떻게 장로로 격상을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 교회로 집사도 안 돼요. 그건 안 나쁜 짓 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시켜주죠. 시험에서 테스트해서 탈락이죠. 그러니까 집사라는 의미가 이런 거잖아요. 어느 사람의 집안 일을 좀 봐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걸 보통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했던 일을 보면 그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라고 보이진 않아요. 예를 들면 최은순 씨 관련된 일도 잔고 증명 그것도 해주고. 아니 우리나라 역사에서 349억을 위조하는 사람이 과연 그동안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금융기관에 예전에 근무를 했었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서 그 일을 뒤도 봐주고 김건희 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도 도와주고 이랬으면 집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뭐 본인이 기분 나빠하다는 말은 본인이 그런 일을 안 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했던 행동을 보면 충분히 그렇게 저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이름 붙여진 거에서 불만을 표시하지 말고 본인이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돼요. 지금 나온 걸 보면 그 부인이
홀로 이사로 있는 곳에다 돈을 유일하게 40몇 억을 또 지원해서 그걸 사줬잖아요. 네. 그것도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이해가 전혀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리고 100몇 억이나 되는 돈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큰 대기업에 가까운 뭐 상당히 큰 그룹의 184억입니다. 184억을 그 금액을 IMS 모빌리티라고 하는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경제적인 상황에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누계로 보면 그동안 투자받은 게 한 600억 원 가까이 돼요.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투자를 했을까? 아니지. 이 사람 보고 어떻게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뒤에 누가 있냐를 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투자를 했던 회사들이 대부분 뭐가 문제가 있어서 검찰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금융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럼 연결이 다 되잖아요. 그렇죠. 김건희라고 하는 뒷배가 없었다면 과연 이 IMS라는 모빌리티라는 회사가 무슨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뭐 엄청나게 막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언론에 뭐 보도가 되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회사에 이런 돈을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면 본인의 뒷배를 봐주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커넥션 도구로 활용한 것밖에 안 돼요. 근데 본인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저렇게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나온 여러 정황들을 보면 충분히 문제가 있고 뇌물성으로 주는 또 뇌물성에 가깝게 투자를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지점이 있는 거죠. 분명히. 그냥 가장 단순하게요. 자기 주장대로 2018년 이후에 연락도 끊어졌고 아무 죄도 없다. 라고 하면 왜 도망가요? 그러니까요. 애들 데리고 왜 도망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난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케어하러 간 거다.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갑자기 수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탄핵이 되고 난 직후에 갑자기 아이를 케어하러 갑니까? 그것도 이상하고. 와이프는 케어를 안 하는 그렇죠. 거죠? 와이프는 한국에 있고 갔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 것도 도주를 했고 이제 도주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도 거기서 뭔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증거를 인멸을 하든지 거기에 뭐 유령 회사가 있었으면 그거를 처리를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고 이것 또한 저는 김건희랑 이야기가 되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구속 영장 실질 심사 있는 날에 돌아온 것도 사실은 김건희로 하여금 불구속 사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때 돌아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김건희랑 이야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건희가 야 네가 김예성이랑 이기훈이랑 다 도피시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니다 이거 봐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돌아오고 있다 다 우리 착실하게 수사 받을 거다라고 하려고 지금 이제 들어오게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미 베트남에서 할 일은 다 끝내고 돌아왔을 거기 때문에 김예성의 베트남 행적들도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단 뭐 어찌 되었건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마 구속 영장이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특검이 불러서 조사를 할 거고 그냥 혼자 추측해 보면 뭐 이 정도면 조사 한 번만 해도 바로 그냥 거의 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체포 영장이 청구가 됐고 이제 구속 영장도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공범이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제 공범이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범이 진흙탕 싸움을 하면서 정말 연꽃처럼 진실이 피어납니다. 거기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나는 그러지 않았다.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특검이 아주 잘 이간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제 폭로전이 시작이 되고 그 전문 용어로 이제 팁포텟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가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나가면 이렇게 내고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쟤는 저렇게 얘기하던데 쟤는 네가 했다고 하던데 그러면서 김건희한테 가서는 김예성 씨는 시킨 대로 해가지고 자기 어쩔 수 없이 따랐다고 하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아니고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진실의 연꽃이 피어나는 거죠. 아니 김예성 집사가 모멸감이라는데 인터뷰해 보니까 나는 집사요라고 하던데요. 뭐라 그러면 김건희가 전화해서 야 너 돈 벌었다 그러는데 가서 조사받아 라고 해서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시키는 맞잖아요. 대로. 시키는 대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 말도 사실은 저는 좀 진실인지는 의심스러워요. 물론 뭐 본인의 여건이 무효화돼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이제는 김혜성도 저는 아까 이제 이지은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다 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방어막이 사라졌어요. 맞아요. 뒷배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둘 다 구속이 된 상태예요. 김건희가 나와 있으면 구속이 안 된 상태라면 뒷배가 돼가지고 뭐 그나마 남아 있는 연주를 통해 가지고 압박하고 뭐 전화해서 뒤에 봐달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둘 다
구속이 된 상태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네. 아까 이제 죄수의 딜레마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면 김건희도 이제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구속된 상태. 만약에 김혜성도 구속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안에서 생각할 거예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통화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는 상황이면 이제 내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모든 걸 다 미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맞습니다. 김혜성은 김건희한테 밀고 김건희는 또 김혜성한테 밀고 윤석열한테 밀고 이러면서 진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여기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가 김건희와 윤석열이 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둘이는 공범이지만 이제 누가 누구에게 밀 것인가 이미 뭐 버렸다는 설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둘을 그 변호인단이 아마 겹치는 변호인단이 있을 거예요. 네,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공범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유리하게 하느냐 돈을 주는 사람한테 유리하게 할 가능성이 높죠. 이 변호인단은. 그렇다면 누구를 희생자로 몰고 누구를 주범으로 몰 것인가 이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그럼 그 패밀리들이 또 돈을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최은순 뭐 김진우 등등등. 이 변호인단 누구에게 고용되었을까. 네. 11,000분 넘게 뜨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많은 분노의 댓글들 3년이 지옥 같았다. 하루속히 사형 때려라 메아리님께서 마약 사건은 사형감이다. 내란 특별법으로 적극 가담자 전원 사형 때리자 등등등. 또 제임스님께서 양평고속도로나 주가 조작 3부를 말하는 거겠죠. 주가 조작은 시작도 안 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갈 길이 멀죠. 16가지라고 했는데 지금 딱 3가지. 그리고 심지어 16개 중에 3개가 아니라 그 뭐 이제 코바나 컨텐츠를 통해서 뭐 이렇게 뇌물하고 한 정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걸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100개 중에 3개 정도 걸렸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 이번에 이제 이 목걸이에 진품 가품을 다 제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직 샤넬백이라든지 디올백이라든지 뭐 이런 저기들은 진품은 디올백은 뭐 국가기록원에 보냈느니만이 하는데 그게 뭐 실물을 아직 확보를 못했죠. 뭐라고 하죠? 시리얼 번호 이런 것도 공개도 안 했고. 그다음에 이유한 화백의 작품이 뭐 진품이니 가품이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목걸이 건으로 인해서 나머지가 논리적으로 보면 다 김건희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말 다른 범죄를 수사할 때도 지금 거짓말했던 것들이 다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근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또 관전 포인트로 볼 만한 게 김예성도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마 김예성도 이날을 맞춰서 왔는지 여권이 만료돼서 왔는지 아니면 김건희가 들어가니까 이제 더 이상 나를 가스라이팅하거나 괴롭히진 않을 거야라고 해서 왔을 수 있겠죠. 그러면 문고리 3인방. 제가 왜 이걸 주목하냐면 박근혜 탄핵 때 보면 버티고 버티다가 최순실을 포함한 문고리 3인방이 불면서 와르르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이들도 그동안은 김건희가 이제 어제까지는 버젓이 자기들 옆에서 또 지시하고 막 했기 때문에 어떤 일종의 뭐 그루밍이라고 그러나요? 그 심리적으로 제압당하고 이런 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3인방이 줄줄이 불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방어막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김건희가 구속이 되는 순간 이제 심리적으로 방어막이 없어진 거예요. 본인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3명 관련된 것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고 또 정황이나 증거들을 들이밀면서 만약에 특검에서 이렇게 질의하잖아요. 그럼 그때는 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엔 김건희가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김건희가 생각나서 그래도 뒤에서 봐주겠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본인이 처벌을 받아야 돼요. 김건희나 윤석열이 이제 완전히 무너졌고 저들도 이제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될 텐데 내가 거기에 동조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수사에. 수사할 때 협조하면 특검 입장에서 일정 부분 또 뭐 선처할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줄줄이 다 불 겁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건희가 구속된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실체를 파악하는데 마지막 보호막이고 방어 요소였던 김건희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 방어막이 일단 무너졌다. 그러면 뚝이 무너졌기 때문에 물은 이제 전체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3인방도 이제는 자기 살 길 찾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여져요.
이제 김건희가 구치소에서 만약에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이제 국민들한테 염장질로 그러면 그 최순실 나올 때 청소하시던 분이 해준 말로 되돌려주면 될 것 같아요. 뭐라더라? 염장 아닌데? 우리 저 충청도 시골 저 사투리로 옌병 맞아. 맞아. 예. 염땡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속이 시원합니다. 예. 네, 시청자 여러분, 만시지탄이지만 결국은 사필귀정,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이번 김건희의 구속은 단 한 개인의 구속으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현실이지만 그래도 진실은 살아있다, 역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준엄한 역사적인 경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제 기소 과정, 재판 과정을 더 꼼꼼하게 지켜보면서 그런 역사적 심판에서 이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준봉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김건희, 윤석열이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이건 정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 여러분들이 내란을 막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버텨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런 일이 있는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의 구속을 3년 전부터 사실 외쳤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촛불 행동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 보면 그렇게 오랫동안 김건희, 윤석열의 이 비리를 반드시 파헤치고 그다음에 처벌해야 한다는 그 국민적 원성이 이제 완성이 돼서 다행이고요. 다만 구속된 걸 끝나서 안 됩니다. 이건 엄격하게 제대로 수사해서 모든 비리를 다 밝혀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이 못된 행동들이 다 밝혀질 뿐만 아니라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 뭐 듣지도 않고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안 듣겠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돼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그러지 않으면 마지막 국민들이 그래도 받아들이고 좀 봐줄 수 있는 요소마저도 다 발로 차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대는 안 하지만 마지막 기대를 한다면 사실 있는 그대로 다 밝혀서 잘못된 부분들을 낱낱이 국민들 앞에 사죄하고 석고대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참 제가 구치소에 면회를 가야 될 것 같아요. 제 거 고소고발한 거 취하 좀 하고 저기 있으라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요. 네, 이지은 위원장님 마무리 말씀. 저희가 지난 겨울에 추운 아스팔트 위에서 외쳤던 게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였었는데 이제 두 번째가 또 되어서 정말 잘 되었다. 뭐 사람이 구속되는 걸 이렇게 기뻐해도 되나 싶지만 정말 정의가 바로 서가는 과정을 이제 드디어 보는 것 같아서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까 누가 이제 쓰신 글 하나 봤는데요. 김건희가 구찌를 좋아해서 구찌소에 들어갔대요. 얘기가 있어가지고 구찌를 명품을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결국 들어가셨군요. 네. 정말 그 한 사람의 구속에 대해서 저희가 좋아하거나 그냥 가볍게 웃을 그런 일은 아닌데 정말로 얼마나 그동안 많은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르고 분노케 했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열광하듯이 그런 반응들이 나왔겠습니까? 역사의 준엄한 심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